이게 주식시장에서 하락하면서 밀리터리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밀리터리 사용할 때 10년 만나 본게임 오늘도 본대원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딱 보시면서 오늘 주제 이거구나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야. 그런데 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돈이 얼마야? 예. 그래서 저희가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추진 중인 잠수함 수주 프로젝트가 줄줄이 정말 굴비처럼 쫙 대기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단군 이래 최대 방산 수출을 계약이 될 수도 있는 총사업비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단풍국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이거 진짜 눈앞에 있죠? 예, 캐나다는 3,000톤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CPSP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빅토리아급 199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중국 도입을 했었습니다만 자, 이 잠수함 4척을 3,000톤급의 신형 디젤 잠수함 12척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60조 원 규모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수출 방산. 이 중에서 약 70%가 잠수함 유지, 관리에 사용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단일 해외 방산 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이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KSS-3 배치 2 도산 안창호급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연 유력한 수주 후보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업자 입찰은 빠르면 2026년, 늦어도 2027년 진행될 예정입니다. K 잠수함은 캐나다에 이어 최대 3조 원 규모의 폴란드, 그다음에 최대 2조 원 규모의 필리핀까지 정조준한다는 이런 원대한 계획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잠수함 수주 프로젝트는 굴비처럼 줄줄이 준비되고 있는데 솔직히 아니 캐나다도 해안선이 있으니까 뭐 잠수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굳이 이 큰 돈을 들여서 뭐 본인들이 직접 아니면 미국이 다 커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원래? 예, 그게 이제 상황이 좀 변하는 건데 원래는 이제 미 해군 잠수함이 캐나다 해안까지 다 커버를 했었는데요. 지도를 좀 보시면 이게 무슨 캐나다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위에서 본 거죠? 이게 그 평면 지도가 아니라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북극이고 이제 이쪽이 캐나다고 미국은 이제 밑에 있고 본토는 알래스카 여기 있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북극해 쪽이거든요. 이쪽의 긴장도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후 변화로 이제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잖아요. 녹으면서 석유하고 천연가스 이런 자원 개발, 그다음에 북극 항로 이런 게 다 바뀌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지는군요. 예,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손을 잡고 북극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년간 이제 북극해를 선점하기 위해서 소비에트 시절의 군사기지 부활시키고 그리고 전략 폭격기인 Tu-95MS를 동원한 감시 활동, 그리고 야센급 핵잠수함인 세베로도빈스크, 쇠빙선 함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북극해에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보다는 덜하지만은 군사 연구 양 측면에서 쓸 수 있는 선박들이 계속 파견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캐나다는 이 러시아하고 중국에 맞서서 북극해 쪽을 방어하기 위해서 잠수함 전력 강화, 자체적인 잠수함 전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인 거죠. 그 모든 걸 다 뭐 미국에 의지할 수 없는 거고 각각의 역할을 더 찾아가야 될 텐데 근데 솔직히 1990년대 후반에 그것도 중고로 뭐 영국에서 도입했다고요? 지금 쓰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캐나다 빅토리아급 잠수함이 4척 있잖아요. 그중에서 한 척은요. 아예 이제 원양의 바다에 나가서
작전을 실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지 꽤 됐어요. 노후화된 것도 뭐 당연한 건데 그다음 하나는 그냥 바다를 못 가요? 잠수함이? 그게 잠수함입니까? 네 척 중에 한 척이니까 뭐 거의 전력의 25%가 네. 작동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뭐 몇 년 동안 실전 배치된 잠수함이 당연히 단 한 척도 없으니까. 게다가 이제 지금 가장 먼저 들어온 선도함인 빅토리아는 10년이 있으면 이제 해체해서 퇴역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캐나다 잠수함 전력이 제로가 되는 날이 코앞입니다. 이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정부가 작년, 그러니까 2024년 9월에 세계 각국의 조선사에 부랴부랴 정보 제공 요청서 RFI를 발송을 합니다. 뭐냐면 너희들 무슨 신형 잠수함 만들고 있어? 그거 관한 정보 좀 줘.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잠수함이 필요로 한지 이제 이걸 소위 우리가 ROC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신형 잠수함을 언제 어떻게 살 거냐. 이 조달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지금 캐나다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급할 것도 같네요. 근데 또 수주전에 참여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은 워낙 이게 사이즈가 크니까 뭐 좀 사실 어깨 힘 좀 들어가는 뭐 잠수함 좀 만들 수 있다는 나라 회사들 한번 저요 하고 막 다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참여할래 이렇게요. 잠수함 만들 수 있는 그 조선사에는 다 보낸 거죠. 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일본은 가와사키 중공업, 미쓰비시 중공업, 유럽에서는 독일, 그러니까 이제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가 있고요. 자, 프랑스 나발 조선소가 있고, 그다음에 스웨덴 사브, 그리고 스페인은 나반티아 등 그야말로 세계에서 딱 이름만 들으면 저 회사라고 할 만한 회사들이 캐나다 정부로부터 이 RFI 정보 제공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자, 일단 대한민국의 KSS-3 배치 2 도산 안창호급, 그리고 일본의 타이게이급, 네. 그다음에 스웨덴의 원정용 잠수함 C-71, 그다음에 독일의 212 CD-급 잠수함, 그다음에 프랑스의 블랙소드, 바라쿠다 잠수함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뭐 한국하고 좀 일본 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보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요? 예,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캐나다 옆에 태평양도 있고 대서양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장기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초계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잠수함이 크면 클수록 커야겠죠. 대형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핵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면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뭐 그냥 이론상 어쨌거나 무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이 소위 디젤 전기식 이 기존 잠수함들 가운데 자망한 상태로 북극권의 해안까지 왕복할 수 있는 거는 역시 배수량 3,000톤 이상급이 돼야지 가능한 거고요. 유럽 국가들 중에서 그나마 대형의 디젤 전기 잠수함 만드는 나라는 프랑스랑 스페인 정도. 거기는 이제 좀 아무래도 해안선 방어보다는 대양으로 많이 나가니까. 근데 이제 한국과 일본 잠수함은 사실 이미 실전 배치돼가지고 운용 중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 다른 유럽 방산 기업들이 제시한 대형 잠수함은 설계 중인 그런 상태인 겁니다. 설계 중? 예. 그럼 설계도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실체가 있고 지금 작전 중인데 뭐 일본도 그렇겠습니다. 차이가 크네요. 예, 사실 그렇긴 한데요. 주요 경쟁 기종이 이제 독일의 네. 212 CD하고 스웨덴의 C71 잠수함. 이거는 그냥 페이퍼 서브마린이라고 하죠. 네, 종이 잠수함. 예, 없습니다. 실체가 네, 없는 종이, 상태. 페이퍼 컴퍼니처럼. 예. 그리고 프랑스가 제안한 블랙소드 바라쿠다 잠수함의 경우도 2024년 11월에 개최된 유로 나발 2024 전시회 때 모형이 그냥 공개된 이런 정도의 상황이고요. 우리나 일본은 좀 입장이 다르죠. 우리 한국하고 일본은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운용을 하고 이미 안정성을 입증한 상태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600톤급의 우리 군이 운영 중인 그 잠수함 중에 가장 무겁고 크고 또 최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보고 3 배치 2 3번함이 착공식을 이제 개최하면서 건조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예. 이건 지금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얼마 전에. 이 장보고 3 배치 2 3번함은 2029년까지 건조를 완료하고 시운전 거쳐서 2031년에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고 그 앞에 것들 1번함은 2025년, 2번함은 2026년에 진수를 해서 전력화를 위한 시험 평가하고 시운전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제 총 사업비는
3조 4,100억 원 정도 되고요. 어쨌든 예. 실체가 있다라는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뭐 축구 한일전, 야구 한일전, 뭐 저 같은 경우 e스포츠 한일전 많은데 이제 방산 한일전이 드디어 이제 펼쳐지게 됐습니다. 근데 본 게임이 뭐 작년에 호주 그 10조 원 그 신형 호위함 사업인가요? 그거 저희가 한일전이긴 한데 우리가 좀 유력하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좀 안타깝게 저희가 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주 안타까웠죠. 예. 예. 그래서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하지만 뭐 우리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니까요. 이번엔 다를 것이다. 네, 이번엔 달라야죠. 이번엔 다르다. 맞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한일전이 또 불발이 됐어요. 대진이 예, 대진이 뭐야 한국과 유럽이 일본과 뭐 예. 스페인 이렇게 붙나요? 뭐 이렇게 들이댄 거예요? 대진이 마지막에 붙는 겁니까? 이번엔 일본이 불참입니다. 일본 아예 불참이에요. 아예 불참. 아니 한일이 유력하다면서요? 실제로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 빠져 그럼 거의 된 거 아닙니까? 미쓰비시 중공업, 그다음에 네. 가와사키 중공업 여기가 여기 들어오면 잘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 참석 안 해 하면서 전격적으로 불참을 선언을 했어요. 작년 11월 18일이 RFI 그러니까 정보제공 요청서를 이제 답변을 줘야 되잖아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본인들이 안 한다니까 사실 그런데 무려 60조나 걸려 있는 프로젝트인데 아니 본인들이 안 한다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왜 안 한대요? 뭐 가능성이 워낙 여러 가지라서 근데 이제 보면 이런 겁니다. 캐나다가 요구하는 납기 마감에 일본 업체들이 과연 이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거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납기 시점하고 관련해서 보면 2026년에 계약자를 선정해서 2028년까지 계약 체결하고 자 2035년에 첫 잠수함을 인도를 해야 돼요. 시간이 꽤 길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것이야. 일본은 어떠냐면요. 지금 잠수함 생산 허브가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가와사키 중공업이 이제 두 개의 거대 제조업체 중 한 곳이 매년 한 척씩 생산을 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일본 예산을 보고 싶으면 2025년 회계년도 그러니까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 방위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8조 5,400억 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78조 원을 예산을 쓰기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운데서 해상 자위대가 사용할 이 타이게이급 잠수함 9척의 획득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이 9년간 9척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제한된 생산 능력을 생각하면 여기다 12척의 그 캐나다 잠수함을 집어넣는다? 일본은 그런 식으로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딱 자기들은 우리 정해진 거 이상 하면은 일본은 매뉴얼에 안 하기 때문에 요거 넘어간다? 돈이 되건 안 되건 안 하겠습니다가 되는 거죠. 할 수 없으면이다. 예. 할 수가 없으면이다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솔직히 그 일본이 그저 게임 쪽에서 얘기한 대로 지지쳤다. 근데 못하겠다고 이제 두 손 두 발 들었다는 거는 긍정적인 상황인데 특히 지난번 그 호주 쇼크 정말 가슴 아팠거든요. 제대로 한번 그 분석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말씀드리면요. 예. 제일 큰 문제는 자중 질환이었어요. 우리 편끼리. 그러니까 우리 두 업체가 너무도 이제 치열하게 그만큼 이제 절실했겠죠. 그렇게 부딪힌 측면들 자체가 호주 입장에서 굉장히 못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일본이 굉장히 외교력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일본이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미국 쪽에 응원을 많이 얻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있었고 사실 우리는 보면 이제 거기 뭐 레드백이라든가 아니면 뭐 K9 자주포 생산 이런 거 같은 걸로 해가지고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호주하고 잘 사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이런 새로운 사업의 신뢰로 연결하는 것에는 실패를 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대입해 보면은 사실 우리가 캐나다하고는 아직 대규모로 방산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신뢰를 아예 바닥에서부터 새로 구축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되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요. 게다가 잠수함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그 업체가 두 군데가 가기 때문에 서로 또 만약에 싸우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또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자, 그때 그 안타까운 그 상황을 좀 분석해 본다면 역시 자중질환이라는 말씀하셨는데 K방사 원팀 이건 분명히 정말 필요했었죠. 네, 뭐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줬으니까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일본하고 독일 기업은 이제 정부하고 원팀을 이뤘다는 부분. 그래서 이제 유리한 방식으로 많이 네. 전개가 됐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해외 입찰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쯔비시가 해외 입찰에 대표로 나가고 이 일감은 미쓰비시하고 가와사키가 나눠 가진다거나 뭐 이런 방식이었고 독일 같은 경우도 자국 회사들이 경쟁 안 하도록 항공기, 군함, 유도 무기를 중심으로 통합 작업을 했습니다. 아, 예. 이런 차이가 있었고 게다가 우리는 또 여기에서 경쟁도 했지만은 국내에서 이 두 업체가 그 차기 한국형 이기수 구축함 그 KDDX 사업을 두고 7조 8천억 원 규모의 그 법적 분쟁을 벌이는 이 대립구도가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화력 분산이라는 점이 좀 두드러진 상황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로 결국은 좀 안 좋은 결과로 연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두 기업이 사실 뭐 진짜 국적만 달랐으면 그 한 국가를 대표할 만큼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자신감 있게 뭐 입찰에 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정부의 뭐 교통 정리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있었으면은 또 그런 부분이 자꾸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무기라는 게 무기가 성능이 좋고 안 좋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판매가 된다라는 말씀을 늘상 드리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기 수출인 게 전형적인 G2G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 사업입니다. 호주 그 신형 호위함 사업에서 보면은 이제 일본이 호주, 영국, 미국이 참여하는 국방안보협의체 우커스 예. 여기가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진작에 유지하고 있었고 미국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호주도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한 것이고요. 호위함 사업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오션이 이제 대구급 FFX 배치 2,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이 충남급 FFX 배치 3. 그러니까 한국은 원팀이 아닌 거죠. 예. 애초에. 문제가 뭐냐면은 그 해군에 인도되는 함정, 그러니까 방산 물자는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게 되는 거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이제 해외로 어떻게 방출할 수 있다 없다 이거에 관한 승인 권한도 정부가 갖고 있어요. 예. 당연히 뭐 잠수함 건조에 들어간 기술도 정부가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가져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업의 실제 재량권이 없게 됩니다. 그 B2G 그러니까 이제 기업 대 정부 방식으로 접근했던 측면이 있던 거죠. 왜냐면 워낙 그 두 업체를 하나로 묶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정부가 접근 앞에 나서서 G2G로 해서 이 국가대항전 성격으로 접근했어야지 더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당사자들이 직접 뭔가 그 호주 때의 어떤 걸 이렇게 거울 삼아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근데 다행히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뭔가 좀 다른 얘기들이 긍정적인 얘기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네, 뭐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이 여러 번 만나가지고 법적 공방도 끝냈고 추후에 해외 입찰에서 원팀으로 움직이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얘네. 이게 박수를 외치겠습니까? 이거 왼쪽 오른쪽 이게 딱 마대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수 딱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원팀으로 가서 이제 두 업체가 그렇게 힘을 합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앞에서 우리 계속 얘기 나왔던 그 캐나다 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인 CPSP 이거고요. 여기에 이제 같이 참여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3조 원과 2조 원 규모의 폴란드 그리고 필리핀 잠수함 입찰 사업도 함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합의가 돼 있고요. 일본하고 독일이 썼던 그런 전략을 쓰기로 했습니다. 소위 말한 G2G 정부 대 정부 사업으로 네. 접근을 하고 그래서 방사청 중심으로 해서 두 업체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정부도 공유를 하고 기민하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예. 그래서 뭐 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환경 같습니다. 분명히 뭐 김치국 너무 빨리 아니면 무슨 뭐 샴페인 뭐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이렇게 힘을 합친다고 하면 수주 확률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뭐 아무래도 그 따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예. 낫겠죠. 지금은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우리 해군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설계를 참고를 해서 캐나다 맞춤형 모델인 KSS-3CA 이걸 이제 제안을 한 상태고 하나오션은 이제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을 이제 제안을 한 상태인데 이게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입찰을 들어갈 때는 뭐 하나로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원팀을 구성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양 업체의 기술력이 결집이 되고요. 특히나 이 캐나다 이 북극 같은 경우에는 수온 변화 심하고 또 빙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겠죠. 네,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양 업체가 서로 기술 시너지를 발휘를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면 수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원팀이 되면은 납기 경쟁력도 안 그래도 강한데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수주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아직 김치국 마실 수는 없지만 기대를 해볼 수는 있다. 자, 그러면 캐나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이제 원팀으로 갑니다. 캐나다 그쪽 원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ASSP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해군이 원하는 거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요소 3가지 정리를 네. 하면은 자 일단 21일 이상 연속으로 자망할 수 있는 능력. 21일. 21일 그러니까 3주. 예. 그다음에 장거리 작전. 그래서 이제 3,500 캐리 이게 이제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6,475km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먼 거리죠. 그렇죠?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3번째로는 미국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 그래서 후속 지원 능력. 이게 있어야 된다.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까지 정말 이게 해안선이 정말 광범위하잖아요. 이런 나라다 보니까 자막 능력, 장거리 작전 능력이 일단 중요하다. 특히 나토 핵심 회원국이고 국방의 그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당연히 뭐 무기 체계라든가 시스템 이것도 미국과 호환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운용에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이게 뭐 까다로운 기준인지 아닌지 뭐 비전문가인 전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얘기 들어보면 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이제 각계 격파해 보도록 하죠. 자막 능력 21일 이상 연속 자막이 필요하다.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우리 그 K방산 원팀이 아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자막 능력 부분일 예. 거예요. 장보고 3 배치 2의 경우에는 이제 세계 최초로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했다라는 게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디젤 추진 잠수함 중에서 최고 수준의 자망 성능을 갖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디젤 전기 추진에 더해서 연료 전지를 사용한 AIP, Air Independent Propulsion, 그러니까 이 공기부려 추진 체계가 있고 전지가 납축 전지가 아니라 최신의 리튬이온 배터리로 채용을 해가지고 해서 당연히 용량 커졌고요.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 쓰는 거는 중대형 잠수함 중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세계 2번째로 적용을 한 겁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그 최신 리튬이온 배터리는 선체 하부의 그 전후방에 280개씩 설치가 되는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수중 작전 능력을 높이는 데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기존 납축 전지보다 잠항 거리가 160%, 그다음에 잠항 기간은 300%, 그러니까 3배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3주의 잠항이 가능해진 겁니다. 세계 최고의 잠항 지속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대 운항 거리가 1000해리, 그러니까 18,520km, 잠항 속도는 시속 20노트,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37km, 잠항 심도는 400m 이상이다. 예. 다 만족시키는 것 같은데, 이거 할만할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 리튬이온 전지, 뭐 저희가 그럼 일상생활에 요즘 뭐 엄청 많이 쓰이는 거 아닙니까? 네, 뭐 핸드폰 배터리도 쓰이고 굉장히 많이 그냥 다 쓰이는 거죠, 뭐 이게. 근데 이거 뭐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였죠? 이게 뭐 사실 복잡하게 얘기하면 한없이 복잡한 네.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에 양극 쪽에 이제 주로 리튬 계열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쪽에는 뭐냐면 음극재는 원래 흑연 같은 게 있어요. 탄소 계통에 분리막이 가운데 있는데 이 분리막은 이제 전자가 함부로 오가면서 막 그 합선되지 않게 또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충전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 전기를 넣어주면은 여기 있던 리튬이 다 가는 게 아니고 리튬의 이온이 요걸 지나서 이렇게 절로 가게 돼요. 리튬 이온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리튬이 들어온 전자를 붙잡아서 이 흑연의 격자 속에 가둡니다. 설명은 복잡하지만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전하면은 그 전기를 배터리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방전을 한다는 말은 전기를 쓴다는 얘기잖아요. 예. 엔진을 돌리든지 뭐 핸드폰을 돌리든지 그럴 때는 이제 그 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 선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뭐 전구 들어오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연결을 해주면 그때 이제 리튬 이온은 도로 이 반대로 나오면서 잡았던 전자를 풀어줘요. 그럼 그 전자가 이제 선을 따라서 이렇게 오면서 여기에 뭐 전구를 켜든지 엔진을 돌리든지 하게 되겠죠. 전자를 잡아주는 역할을 리튬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리튬이 굉장히 효율이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망간이니 뭐니 옛날 전지 쓸 때 망간 전지 이런 거 썼잖아요. 알칼리 전지 나오기 전에.
그런 거니 뭐 납축이니 뭐니 쓰다가 이제는 리튬을 쓰게 된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리튬 인산철 우리 뭐 배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투차 그것도 이제 사실은 리튬 인산철인 것이고 그다음에 리튬 코발트 산화물 이런 식의 리튬을 이제 양극에 많이 쓰고 음극에는 흑연이라든가 이쪽 계통을 쓰는 기술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최신 기술이고 가장 효율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럼 2차 전지도 우리 한국이 나름 강한 분야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영향력을 좀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 미군 장비와의 호환성 이건 또 어떻습니까? 실은 이제 그 호주 실용 호위함 사업에서 보면은 이제 미제 전투 체계와 미제 무장을 달 걸 요구를 했어요. 네. 일본의 모가미급은 이제 원래 그 자국산 전투 체계를 장착을 했는데 무장의 상당수가 미국제였거든요. 독일의 그 메코 A200도 이제 주문자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전투 체계와 무장을 넣을 수 있다. 이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대구급, 충남급은 한국산 전투 체계에 한국산 무장을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듈형으로 수입국의 요구대로 유연하게 교체할 수 있게 이제 설계가 돼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추가 비용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수출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겠네요. 그게 상대적으로 약간 불리한 거죠. 이제 장보고 3 배치 2는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중에서 특이하게도 VLS 그러니까 수직 발사관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잠대잠, 잠대함, 잠대지 그야말로 입체적인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하고 운용하는 실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어쨌거나 이번에 코리아원 팀이 이제 미국과의 장비 호환성을 위해서 글로벌 잠수함 그 어뢰 발사 장치 시장을 장악하는 영국의 방산 대기업인 밥콕이랑 손을 잡았습니다. 밥콕의 핵심 상품이 이제 WHLS 고압 공기를 사용하는 회전식 터빈 펌프와 이걸 제어하는 사전 입력 발사 밸브로 이렇게 구성된 수압식 램 발사 장치예요. 회전식 터빈 펌프, 그 ATP 방식을 활용을 하면 기존 어뢰 발사 방식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 발사 속도도 훨씬 빠르면서 소음이 적은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콕의 WHLS는 다른 기업들이 생산한 각종 미사일과 기뢰 등 그야말로 다양한 무기와 호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또 밥콕이랑 손을 잡았다는 거는 장착이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밥콕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말을 제가 너무 어렵게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걸 장착해서 쓰면서 실제 이 능력을 입증을 하는 것이고요. 도산 한천호급에는 어뢰 발사관이 6개가 있는데 여기서 뭘 쏠 수 있냐면 자, 현존 최강 어뢰라고 할 수 있는 LIG 넥스원째 사거리 50km의 범상어, 그다음에 해성 잠대함 미사일, 그다음에 미국 보잉사의 최신형 하품 잠대함 혹은 잠대지 미사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밥콕은 지난 2017년 당시에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오션이죠. 여기와 도산 안창호급 1번 함, 2번 함에 ATP 기반의 WHLS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한국해군의 장보고 3 사업에 깊숙이 관여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이번 그 CPSP 프로젝트 이걸 위해서 밥콕 캐나다 손을 잡고 캐나다 현지 함정의 유지 보수, 그러니까 MRO. 그렇죠. 이거를 중심으로 한 협력 방안까지도 같이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광범위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좋은 파트너를 만난 것 같습니다. 자, 호주 신형 호위 사업 수주 실패를 딛고 심기일전한 우리 K방산이 글로벌 잠수함 사업을 정조준한다는 그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방 야사에서는 과거 미 해군에서 전투력 만년 꼴찌로 평가받던 잠수함이 최우수 전투력의 잠수함으로 거듭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사람이 제 뜻대로 하려 들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비유한 속담인데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사공이 많은 덕분에 더 잘 나간 잠수함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1999년 1월 미 해군의 전투용 고속 핵잠수함 산타페함에 새로운 함장이 취임합니다. 그는 미 해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해 다양한 함정에서 좋은 실적을 쌓아올려 평판이 좋은 데이비드 마르케라는 인물이었죠. 해군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은 핵잠수함의 함장이라니 그의 앞길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주변의 반응은 좀 이상했습니다. 축하의 메시지 대신 걱정과 위로의 메시지가 쏟아졌죠. 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바로 그가 취임할 산타페함은 미 해군에서 소문난 골칫거리 잠수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 내 승조원의 이직률은 최고, 전투력은 최저로 평가받으며 핵 잠수함 중 만년 꼴찌를 담당하고 있었죠. 이런 악명 높은 곳에 취임하게 됐으니 지인들은 마르케를 가여워할 수밖에요. 하지만 마르케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임무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전체적으로 평가가 우수한 핵잠수함의 함장을 맡기로 되어 있었으나 상부에서 부임지를 산타페함으로 변경하면서 6개월 안에 실전 배치 상태로 준비시키라 명령한 것이죠. 사실상 최악의 상태의 핵잠수함을 겨우 180여일 만에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려야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떠맡게 된 겁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마르케는 공식적으로 취임하기 전에 미리 산타페함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그러던 중 기관실 앞에서 모처를 서던 하사에게 여기서 하는 일이 뭔가? 라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하사는 망설임 없이 위에서 시키는 것은 뭐든지 다 합니다. 라고 답했죠. 크게 흠잡을 것 없어 보이는 답변처럼 보이시나요? 하지만 마르케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사의 답변은 너무 수동적인 태도에 책임감이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실제로 마르케가 매의 눈으로 관찰한 바로는 산타페함에선 함장과 소대장을 제외하면 모두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실수로 불가능한 명령을 내려도 그대로 따르려고 했죠. 미 해군을 통틀어 만년 꼴찌 잠수함이라는 악평을 듣는 이유를 찾아낸 겁니다. 마르케는 취임 직후 곧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막힌 해결책을 꺼내 들었는데요. 바로 명령하지 않기였습니다. 차석 항해사로 복무하던 시절 우연히 권한을 위임받아 맛보았던 성취감과 해방감을 산타페함에 이식하려 한 것이죠. 기존에는 함장이 장교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장교들은 다시 아래로 명령을 내리는 형태였는데요. 마르케는 이 구조를 타파하고 각 실무자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했습니다. 일일이 허락받지 않아도 부하들의 상벌이나 임무를 결정할 수 있게 했죠. 마르케는 그저 장교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생각을 말하면 그렇게 해라 라고만 했습니다. 또한 말하는 방법도 바꿨는데요. 원래는 함장에게 무엇을 건의할 때 Can I? Should I? 해도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케는 그 대신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도록 했죠. 물론 이 변화가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장교들이 자신의 의견대로 일을 진행하다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마르케는 장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줬죠. 뭐 이런 것 갖고 변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함장이 더 이상 명령을 내리지 않자 장교들의 목표는 성실한 명령 수행이 아니라 함장이 납득할 만한 내용과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명령을 따르기만 했던 장교들이 스스로 함장처럼 생각하며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는 연쇄 반응을 불러오며 만년 꼴찌 산타페함을 180도 뒤바꿨습니다. 실전 배치 준비를 예정보다 앞서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마르케가 함장으로 취임한 지 1년 만에 모든 평가 기준에서 최고 성적을 받는 잠수함으로 거듭났죠. 이후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마르케는 산타페함에서 2년간 함장으로 복무하다 떠났는데요. 그 후 산타페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만년 꼴찌로 복귀했을까요? 놀랍게도 산타페함의 변화는 10년이 지난 시간까지 지속됐는데요. 미 해군에서 최고 임무 완수 성적을 내고 7년 연속 최고 장교상, 3회 이상 최우수 전투력상을 차지하고 산타페함의 승조원들은 고속 승진을 거듭했답니다.
마르케는 산타페함에 사공을 많이 만든 덕분에 만년 골지에서 벗어나 최우수 잠수함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데요. 리더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보여줄 때 구성원도 더 큰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이게 저도 그 소대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만 이게 참 심각한 거거든요. 이거 다 맡기기도 그런 거고, 예. 그냥 가만히 있고 팔짱 끼고 또 일일이 또 개입하는 것도 그렇고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군대 전투력이 무조건 최첨단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 우리 군대를 보면은 통제에서 자율로 병역 문화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야 뭐 군의 기강이 흔들릴 수 있다. 야 이러면 지금 이게 군대냐 이제 이런 우려의 시선을 보내시기도 하는데, 근데 하지만은 저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할 때 우리가 되게 잘하는 민족이에요. 네. 하고 싶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자율적 병역 문화가 군의 복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부사관하고 장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답니다. 예. 근데 이제 부사관과 장교들도 복무 만족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적 병역 문화가 잘 정착이 되면 전투력 증진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상명하복이 뭐 군의 기본이겠습니다만 그것도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사업비 60조 규모의 지금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피지기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전 뭐 불 뭐 그거잖아요. 그럼 이제 상대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쟁사들 어떤 그 모델을 가지고 이번 싸움에 돌입한답니까? 네, 뭐 만만하지 않죠. 일단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가 밀고 있는 그 212CD, 네. 독일 해군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최신형 잠수함인 212급의 개량 버전입니다. 배수량이 2,500톤, 그리고 길이 73m, 폭 10m인데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기존의 212급이 위에 있는 거죠. 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한 그건 게. 뭐 아버지 아들 이 정도인데요? 예, 뭐 큰 고래하고 그 새끼 고래 같은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과단위가 그게 더 이제 적합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예, 많이 그 A형하고 D형 네. 많이 대형화가 됐고, A라고 붙은 게 원래의 기존의 212급이고요. CD라고 붙은 거는, 이 CD는 공동 설계를 뜻하는 그 커먼 디자인의 약자인데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가 공동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외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원통형의 잠수함이라기보다는 좀 각진 모양이잖아요. 아까. 그러게 이런 잠수함도 있나요? 예, 이게 이제 소위 스텔스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요? 네, 상대 잠수함이나 수상함이 발신하는 소나 음파를 분산시켜서 안 돌아가게 만드는 예. 그런 외관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페이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2023년 8월에 6,000개가 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중요 설계 검토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정말 계획 단계에 있다 이런 건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두 기업이 이 212 시리즈 잠수함을 6척 만들 계획으로 2017년에 독일, 노르웨이 해군이 각각 2척과 4척을 지금 주문했습니다. 일본함은 2023년에 기공이 됐고, 노르웨이 해군함은 2029년에, 또 독일 해군함은 2032년에 취역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비는 61억 달러, 8조 916억 원이더라고요. 예. 크네요, 이쪽도. 예, 큽니다. 이 독일하고 지금 노르웨이 쪽도 큰데, 독일 의회가 2024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최종위원회 회의에서 이 212 시리 잠수함 4척을 또 추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또 그 이전에 2척을 이미 추가한 상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212 시리 잠수함의 총 구매량이 12척으로 이제 2배로 늘어났다라는 상황이고, 이렇게 건조 척수가 추가가 되다 보면 신뢰성 면에서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예.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겠죠. 예, 독일 해군이 사용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캐나다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예. 이미 이렇게 뭐 만들고 있는 그런 그 잠수함이기도 하군요. 예. 이거 신경 쓰이는데, 그러면 여기에 쓰이는 추진체계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 추진 체계도 그 디젤 엔진하고 이제 AIP 기관 복합 방식인데 AIP 기관으로는 그 212A과 같은 아까 그 작은 것과 같은 그 연료 전지 방식의 체계를 탑재를 합니다. 연료 전지는 티센프루프의 4세대 연료 전지를 장비를 하고 또 기본 배터리는 납축 방식이 아니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리튬 이온 배터리를 또 여기서도 쓰고요. 근데 이제 전지 충전용 MTU 4000 디젤 엔진 발전기죠. 그러니까 발전기 2기가 이제 또 필요합니다. 네. 212A급이 AIP 기관 가동 시에 3주 자망이 가능한 스펙이거든요. 작은 게. 예. 팔로트로 이제 수상항해 시 항속 거리가 14,800km니까 아무래도 얘는 덩치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는 이거 정도 수준이거나 이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정도 추측이 가능하죠. 예. 그 스펙상은 분명히 캐나다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우리 거는 18,000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한 4,000km 정도는 뭐 더 가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쪽들은 좀 이렇게 만만치 않긴 하네요. 예. 네, 계속해서 그 유럽의 대표적인 안보 우등생 국가라고 할까요? 스웨덴의 사브의 또 코큼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원정용 C-71 잠수함을 선보였는데 이 C-70 잠수함 이겁니다. 이거예요? 예. 이게 CG죠, 당연히 CG 사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A-26 브레킹의 잠수함의 파생형 중에서 오셔닉 확장형, 그러니까 대양 작전이 가능한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 네덜란드의 다멘 조선소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이고요. 사실 공개된 자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CG까지 동원하게 된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없으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만들어 놨어야죠. 어쨌거나 이제 뭐 그러면은 얘 원형이 되는 A-26 브레킹의 잠수함의 스펙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자 오셔닉 확장형 사양이 길이가 65m, 배수량이 약 2,000톤의 기본형보다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가 80m를 초과하고 배수량이 3,000톤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얼추 지금 요구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기부료 체계는 스털링 방식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디젤 전기 추진 체계를 탑재한 것은 뭐 당연히 전통 추진 방식이니까 그렇고요. 항속 거리는 10노트 순항 시에 10,000해리 이상이고 이 AIP 모듈을 장착한 덕분에 이 순차 임무에서 무려 50일 이상 견딜 수 있다라고 업체가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 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실제 현지에서 입증된 게 아직 없어서. 그 얘기한 사람 50일 한번 들어가 보 있으라고 직접 한번 해보라고 말해보고 싶군요. 예, 맞습니다. 아니 게다가 사실은요 보통 이렇게 뭐 50일, 60일 안 하는 게 특히나 이 잠수함에서 안 하는 게 사람이 그렇게 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게 뭐 전투력이 그 컨디션 유지가 됐습니까? 보통 3주가 한계예요. 아무리 가도 3주가. 그래도 3주를 요구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여기도 지금 이제 또 우리 도살 안창호급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5주식 VS를 장착해서 VS 3기를 장착해서 한 개당 6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서 총 18발을 탑재해서 운용하는 이게 이제 뭐냐면요. 원래 요 통째가 그대로 탄도미사일 같은 걸 쏠 수 있게 돼 있는 크기인데 그 안에다가 우리 리볼버 안에 총알 집어넣듯이 지금 순항 미사일 박아놓은 겁니다. 6발을. 이게 돌아가면서 나가는 건 아니죠? 돌아가면서 제대로 나가는 거죠? 제대로 나가긴 하는데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접근인데 우리는 이거가 10개인데 이거 어디 3개를 가지고 이거 그래요. 아이디어를 차용했으면 좀 더 세게 베끼든가.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집어 넣어야 될 거예요. 순항 미사일을 쏘려고 한다면 기존에 왜냐면 우리가 탄도 미사일용이기 때문에 어뢰는 기존에 이제 대함용 21인치 어뢰에 추가해서 대잠수함용 400mm 어뢰를 발사관에 2개씩 탑재하는 개념이고 근데 이제 뭐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긴 한데 자 일단 실전으로 만드는 함이 배가 없어요. 아직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 해군이 발표한 9척의 잠수함도 지금 요구한 납기보다 한 3년 이상 지금 늦춰져서 2027년, 2028년에 인도가 될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캐나다가 요구하는 이 계약 일자 전에 그러니까 이 실제 함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아직까지 그냥 ING 중이니까 예, 중요한 건 그쪽에 의사결정할 때 딱 제품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예, 말씀처럼 그 스웨덴은 진짜 그 방산 모범국? 뭐 모범생?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예. 이쪽도 역시 또 만만치 않은데 근데 스웨덴이 또 잠수함도 만들긴 만드는군요. 2024년 3월 5일에 네덜란드의 발루스급을 대체할 잠수함 사업에서 프랑스의 블랙소드 바라쿠다 잠수함이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장보고 3는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했고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3파전에서 프랑스가 이제 이긴 거거든요. K방산이 요즘 유럽에서 겪는 견제가 장난이 아니에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유럽을 찾아간 게 아니라 유럽에서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코리아 원팀의 이번 폴란드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오르카 프로젝트가 한국, 독일, 프랑스 3파전이 될 것이다.